안녕하십니까, 최현식입니다. 오늘부터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론으로 바로바로 넘어가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투자시장이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닌데요. 공포감으로 얘기하면 최고치를 달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위협스럽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한국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이 정말 만만치 않은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엊그제죠. 이틀 전 다우지수가 7.9%나 하락했습니다. S&P 지수는 7.5%, 나스닥 지수는 6.9%가 하락하면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었죠. 이게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시장이 엊그제 이틀 전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폭락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니까 상당히 심각했던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2008년 12월 이후에 최저치라고 이야기한 걸 보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2008년 12월이면 다 아시겠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있었던 그때 해를 이야기합니다. 심리적인 강도로 보면 그만큼의 충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큰 충격을 받은 이유는 아무래도 전 세계 시장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마무시한 손실이 가능하다라는 평가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금액으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수치를 말하는 것은 사실 합리적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몇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400조 정도의 손실일 것이다라고 아시아개발은행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GDP로 얘기하면 0.1%에서 0.4% 정도 감소. 이건 정말 큰 겁니다. 전 세계 GDP니까. 이번 사태가 한 6개월 정도 지속되어지면 평가로 얘기하면 최악이다. 이게 얼마나 큰 정도인지 미국에서는 이제 개인들이 소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자체가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바로 다음날 다우산업지수가 거의 5%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전날 거의 마이너스 8% 정도까지 갔다가 그 다음날 플러스 5%까지 올랐으니까 이건 롤러코스터 이런 롤러코스터는 없을 정도로 큰 변동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정도 이제 반등을 하면 이제 끝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위기가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국면을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앞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돼요. 신약이 개발되는 거. 이 부분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역전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써드리겠는데 이 둘 사이에 균형이 깨져야 어느 정도 좀 시그널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5% 반등한 것은 그냥 기술적 반등 기저효과 정도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이제 5% 정도가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반등한 것은 나름대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 세계가 힘드니까 긴급 자금을 540억 달러 플러스 알파 정도를 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치, 희망치가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각국이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64조 정도 되는 거죠. 한국이 이번에 추경을 하는데 11조 7천억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에 비하면 대비로 봤을 때 그렇게 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일단 전 세계가 이 부분에서 공감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시장이 되게 좋게 본 것 같아요. 한국은 2차 추경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미국, 이탈리아,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까지 전부 다 조 단위의 돈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18세 이상 영주권자들에게 1만 홍콩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일단 미국에서 몇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죠. 어제 3천억 불 정도 되는 급여세 인하를 하겠다. 개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충격에 대한 완화를 위한 진화 작업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를 무료로 해주겠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보험 처리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도와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환호한 거죠. 훈풍이 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호재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은 전날치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이제 만들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또 이제 결정타를 하나 또
날리신 분이 있죠. 옆에 나라 분인데 이번 사태에 대한 종식을 선언하는 듯한 제스처를 이제 취한 겁니다. 이번 사태가 1월 23일 이후로 48일 만에 정리가 된 것 같은 시그널들을 보여주면서 돈도 풀죠, 문제도 해결됐다고 얘기하죠 하니까 당연히 이제 플러스 5% 정도는 전날 대비에 비하면 뭐 오를 수 있는 정도의 수치인 거죠. 어떤 분들 얘기처럼 이게 전환의 시그널이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다음날까지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보여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 사실 전전날 거의 7% 이상 되는 마이너스가 된 것은 전 세계 위기감이 나타난 것도 있지만 유가적인 측면에서의 충격, 블랙스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블랙스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가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오펙하고 러시아와 간의 추가 감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한 하루에 150만 배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합의가 깨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열받았나 봐요. 배럴당 6달러에서 7달러 정도를 낮추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가 한 20% 하락한 거죠. 물론 이제 그 다음날 오늘 새벽이죠. 유가도 역시 플러스 10%의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유가 합의는 이미 깨진 거고, 물론 이제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절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변화가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변화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러시아가 이 합의를 깼냐, 이 부분인데 대체적인 견해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겨냥을 한다는 거죠. 러시아가. 아이러니합니다. 러시아가 과연 원유 패권 전쟁이라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원유 전쟁을 통해서 과연 미국을 쓰러뜨릴 수 있느냐, 정확히 얘기하면 쓰러뜨린다기보다는 흔들어 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상황이 이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대선에 이제 승리를 하려면 지지층들에 대한 결집이 이제 필요한 건데, 이 지지층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팜벨트라고 말하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러스트벨트, 확고한 지지층들이 있는데 최근에 지지도를 보면 47%에서 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상승했는데, 상승의 변곡점을 맞은 건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전쟁 1차 종결과 탄핵의 마무리인데, 일단 판벨트는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사주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가 해결돼서 결집이 된 건데,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에는 미 셰일 가스가 문제가 발생하면 충분히 한번 크랙을 만들 수 있는, 혹은 노이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만들려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합의보다는 가격이 더 내려가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셰일가스 업체들이 이제 손익분기점이 이제 40달러 안팎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배럴당 단가가 떨어지면 러스트벨트의 한 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셰일가스 업체들은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힘들어지겠죠. 그럼 이제 지지층들이 어떤 이제 충격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유가 전쟁이 이어지면 배럴당 20달러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2016년도에 이 정도까지 내려갔었는데 그 지지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러시아가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거고 충분히 준비를 잘 해왔기 때문에 한번 붙어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계산이 맞으려면 사실 두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유가, 셰일가스가 미국의 어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 라는 것과 더불어서 러시아가 원유 전쟁을 뛰어들 만큼의 준비를 탄탄히 했냐, 러시아 상황이 괜찮냐,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일단 미국은 중동의 자리를 메꿀 만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1월 26일자 기사인데, 미국이 2018년도 초에 이미 사우디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에 올랐습니다. 1위입니다, 1위. 수출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 더 이상
중동산 석유가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이런 측면에서 굳이 미국이 이란과의 합의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글로벌 에너지 기업 BP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하루 원유 생산량이 220만 배럴, 총 1531만 배럴을 기록하고 있다. 엄청난 거죠.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지금 하루에 한 1100에서 1200만 배럴 정도 하고 있으니까, 생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기본 한 300만 배럴에서 400만 배럴 정도 더 많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셰일 업계가 충격을 받으면 충분히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발이 심하겠죠. 그래서 이제 월가의 분석인데, 월가에 따르면 이런 이제 이번에 침체, 유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폭락하게 되면 재선에도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요.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이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경제를 지키는 것. 이 경제에 다음 라운드가 달려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백악관에서는 경제에 더 올인할 수 있는 카드를 더 많이 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려지게 된 거죠. 안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두 가지라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GDP고요. 또 하나는 주가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이제 중요하게 원래부터도 생각했는데, 올해 2020년 상반기 하반기, 남은 상반기 하반기를 더 여기에 집중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됐다. 긍정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가라는 거, 이 부분이 생각보다 클 수 있어요. 만약에 러시아가 준비만 잘 하고 공격하는 거라면 충분히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러시아가 이런 원유 전쟁을 할 만큼의 대비, 준비를 잘 해왔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준비를 잘 했다면 이번에 수가 묘수가 될 거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든 거라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입니다. 1대1로 하면서 너무 빨리 발톱을 드러냈죠. 그러면서 이번에 당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협상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러시아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러시아가 얼마나 준비를 잘 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간단하게 좀 지표를 보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뭐 러시아의 경제를 좀 보면 러시아는 천연자원 바탕으로 경제를 이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백과사전인가요? 위키피디아? 뭐 이런 거 보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천연자원이 경제를 이끄는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조업이 아니에요, 러시아는. 천연자원입니다. 그럼 이제 러시아의 천연자원 현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 딴 게 없어요. 일단 원유, 천연가스, 석탄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전 세계의 6위 정도, 6.4%를 차지하는 게 원유입니다. 원유. 대단하죠? 그 부분이 가장 크고, 천연가스도 뭐 한 2위 정도 되고, 러시아로부터 그리스까지 천연가스 관이 이어질 정도로 막강하죠. 여담이지만 그 사이에 지금 터키가 그 부분을 쥐고 있기 때문에 터키를 지나서 관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터키가 지금 나름대로 어떤 협상력을 갖고 있는 거죠. 만약에 터키가 이 관을 중간에 막아버리면 유럽으로 천연가스 수출하는데 치명타를 받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터키가 빨리 시리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협의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원유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걸 봤을 때는 아마 러시아가 원유 전쟁을 위해서 사전에 터키와의 관계를 해결하고 나서 지금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충분히 보여질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석탄이 3위. 그러니까 지금 지하자원,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다. 실제로 2018년, 재작년이죠. 이게 지금 수출에 대한 넘버 10 지표인데, 러시아가 가장 많이 수출했던 게 석유와 역청유입니다. 금액은 요만큼 된대요. 그리고 나서 경질유, 유연탄, 천연가스. 톱 10 중에 상위 랭킹에 차지하는 게 천연자원과 관련된 부분. 이 수출이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러시아는 천연자원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무역 수지를 좀 관찰해보면 2012년 이후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지금 무역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지금
러시아의 무역 수지를 WTI 가격 선물 지수하고 좀 비교해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방금 보셨던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러시아의 무역 수지.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은 WTI 선물 지수고요. 이 두 차트를 비교해 보면 참 재밌는 게 나오는데 2012년부터 러시아의 무역 수지가 우하향했었습니다. 그때의 원유 가격을 보면 역시 이 부분인데 이 지점인데 이 지점부터 우하향하죠. 그리고 나서 2017년, 17년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우상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원유 역시 우상향으로 되돌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데 역시 똑같이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지점 모양이 똑같죠. 무슨 의미냐? 러시아는 원유 가격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그 선례가 있었죠. 92년도, 1992년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날짜가 맞는지 싶은데 구소련이 붕괴됐을 때 원유 가격이 배럴당 2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에 차트를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요 부분일 겁니다. 거의 20달러 선에 가깝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붕괴 원인이 있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타격도 상당히 컸다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오히려 미국보다 더 큰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내수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몇 가지 차트를 좀 더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죠. 물가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실업률을 보면 계속해서 지금 우하향하고 있죠. 고용에 있어서 뭐 괜찮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것들만 보면 러시아의 국민들은 상당히 괜찮은 지금 상황에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자동차 판매입니다. 자동차 판매는 썩 그렇게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 않죠. 2012년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안정감이 확실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약할 것 같아요. 자동차 판매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내수 시장의 GDP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주택하고 자동차 판매 이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뭐 바꿔놓고 얘기하면 여러분도 자동차를 사실 때는 여유가 있을 때 사시잖아요. 바꿀만 하실 때 바꾸시는 거죠. 경제적으로 안정감이 없으면 자동차 뭐 몇천만 원 되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미래의 경제적 상황에 있어서 뚜렷한 안정감, 확신이 있을 때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러시아는 자동차 판매가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아닌 거죠. 그럼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버티느냐? 정부 부채가 얘기해 주는 거죠. 계속해서 부채를 땡겨 쓰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금 재정을 계속해서 밀어 넣어서 버티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취업자 수는 2012년부터 고르게 쭉 상승하다가 최근에 2019년, 20년 사이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제조 PMI는 상승했다 하락한 이후로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고용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지표상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사실을 봤을 때 러시아는 내수 시장에서 어떤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기보다는 정부가 낸 부채가 막대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필요할 것 같고 배럴당 20달러까지 떨어져서 장기간 지속된다면 뭐 이렇게 내려와서 배럴당 20달러 정도가 되겠죠. 를 찍고 강하게 반등하지 않고 계속해서 끌고 간다면 미국만 충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도 충분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게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일으킨 게 요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는 시간이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 사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의 게임을 치킨 게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핵심은 버티는 힘이겠죠. 러시아가 그 버티는 힘이 탄탄하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건 역시 미국이나 사우디도 똑같습니다. 단기간에 완벽하게 제압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승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제 사우디가 어떻게 이 게임을 진행할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우디의 석유 산업을 좀 간략하게 좀 보면 세계 2위죠. 그리고 매장량이 2,662억 배럴, 2017년도 기준이긴 하지만 미확인 매장량이 2천억 배럴입니다.
이랍니다. 가치 연수를 100년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80년대, 90년대를 기억하실 분들이 많으실 걸로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80년대, 90년대의 대체적인 원유를 바라보는 시각은 100년 안에 고갈된다라는 것이 주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아껴 쓰자라는 것 핵심이었죠. 그리고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100년 이상 가치할 수 있다. 채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100년 그 이상도 더 가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있는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은 원유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보다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주된 메시지죠. 환경 오염의 주범이다.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게임의 가장 핵심은 단기간에 어떤 승부수를 띄우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3월 10일자 뉴스에 보면 사우디가 러시아에 맞불을 놨죠. 최대 50만, 하루에 50만 배럴을 증산할 거다. 4월부터 하루에 1230만 배럴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죠. 미국이 하루에 1250만 배럴, 그리고 사우디가 4월부터 1230만 배럴, 러시아가 1210에서 20만 배럴, 이 정도를 생산한다고 하니까 합쳐보면 3690만 정도 되는 원유가 나오는 거죠.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생산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체제가 계속 되어지면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30에서 20달러까지 배럴당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 2016년도 가격까지 가는 거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전략적으로 미국이 러시아로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 몰아세우겠다라고 얘기한다면 더 많이 생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버틸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미국이 그럴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변수겠죠. 어쨌든 지금 상황은 치킨 게임이 분명합니다. 단기간에 누가 승리하느냐. 사우디 입장에서도 이 게임을 오래 끌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